조선주의 대세 상승 이후 지금 돈의 흐름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조선주 다음으로 돈들이 이동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업종들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괜찮은 종목, 앞으로 좀 돈이 몰릴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이지 이걸 매수하시라 마시라 하는 단계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저는 좋은 종목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왜 좋은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을 한번 잡아 나가셨으면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재무 수급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업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이제 수급에 기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차트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은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봐요.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무적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봅니다. 외형 성장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할 전망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성장은 흔히 마진율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최소한 유지를 해주거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를 팔더라도 보다 많이 남기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어떤 사업은 50만 원을 남기는 반면 어떤 사업은 60만 원, 70만 원을 남기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익을 남기는 비율, 마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 뭐 PER이나 PBR, 부채 비율도 보긴 하지만 PER이나 PBR은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높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싸게 이제 팔리는 기업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좀 희귀하다. 보통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이제 소형주 개념인 종목들이 많은데, 또 소형주들은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까지 저평가되면 물론 좋은데, 그것까지 뭐 꼭 막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고 기준점을 세우고 보면 종목을 이제 보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PER은 낮으면 좋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높으면 좀 꺼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후년까지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익 기반으로 따졌을 때 막 PER이 50배, 100배가 넘어간다. 이건 좀 심하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성장이 이제 가파르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인지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나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업종과 종목들을 매수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영상도 외국인들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현재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기사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하나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슈도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 한 표 차이로 통과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나 배터리 IRA 보조금 폐지가 이제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나 이런 종목들은 좀 연말 돼야 이제 좀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감세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낼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문제는 결국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나 위기가 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시장에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경기 불안감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기가 이제 안 좋다, 그리고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빨라질 걸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보통 시장이 흔들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막상 시장 안으로 들여다 놓고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갑니다. 최근에 뭐 원전,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뭐 각종 종목들 뭐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놓치느니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충격이 왔을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현금만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채로는 계속 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월러연준 이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제 호재성 이야기를 해줬어요. 관세가 10% 선에서 이제 봉합이 된다. 말 그대로 거기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중국이랑도 관세 관련된 합의가 아주 대폭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과도 이제 개별적으로 또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관세가 여기에서 합의를 잘 도출해내서 낮춰나가게 되고 한 10%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시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급락했을 때 뭐 판넬 들고 와서 국가별 상호 관세 얘기를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관세가 너무 심하게 부과되니까 말도 안 된다 막 충격이다 이러면서 증시가 무너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관세는 좀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가 그 과정 안에서 좀 이득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낮추면 낮췄지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읽히니까 연준에서도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한 7월 달까지 관세가 일정 정도 확정이 되고 한 10% 선에서 완성이 되면은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건 연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 금리 인하를 이제 연말부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한 9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연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관세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관세가 이제 충격을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도 연준 쪽에서도 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 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선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 추석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관세 관련된 이벤트가 딱 안정되게 확정이 되고 마무리가 종결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힌트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9월 달 정도에 관세가 잘 이제 봉합이 되는지 일단락 되면서 그 협상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잘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그 대통령이랑도 연설이 아니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남아공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문제를 들이밀면서 심각한 문제다 하면서 좀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남아공 쪽에서 온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골퍼였나? 또 유명한 사람이 또 왔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뭐 정확히 제가 지금 단어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싸우러 온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주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그 단어를 던져줬어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인프라를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던지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막 엄청 공격적으로 막 압박하다가 갑자기 안면에 미소를 띠면서 막 아주 좋은 사람을 데려왔구만. 저 사람 아주 좋은 말을 하는구만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트럼프 속이 너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같이 인프라 사업 하자는 거를 계속 압박해가지고 돌려서 이제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이 좀 도와줘야 돼. 나랑 같이 사업해야지. 인프라 사업해서 경기 부양해야지. 이거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딱 그걸 인프라 단어를 딱 꽂아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정색되어 있던 트럼프 얼굴이 그냥 활짝 그냥 한바구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주변국들을 돌려가지고 막 압박을 하는데 그 압박하는 이유가 다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젤렌스키 대통령 왔을 때도 한번 언성 높이면서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결국에는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니네 자꾸 이렇게 쌈박질 할 거냐. 빨리 재건하고 인프라 사업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국 대표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압박하는 게 다 이유가 뭡니까? 인프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지금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제 일주일간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1등 종목을 보게 되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인프라 산업이 확대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지금 혁신업종 AI 인프라 쪽에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도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거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이제 갖추면 또 뭐가 필요하죠?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이제 원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탈원전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력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민들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사업 수익성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이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죄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BHI 뭐 GNC 에너지 죄다 흐름 괜찮고 뭐 오늘 한신기계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원전이나 에너지, 전력 인프라 쪽에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주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거는 원전에도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DLENC 역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DLENC는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지금도 사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원전주 지금 잡기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DLENC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설주 중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눈여겨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서희건설. 서희건설도 저는 아직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효성중공업들 지금 신고가를 막 쓰고 이제 계속 고가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외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력 인프라는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강력하게 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여전히 매수에 봄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외인들 매수세 많이 들어온 종목이 뭐냐? 또 전력 인프라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이 2등을 차지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외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매출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PER도 한 14배 정도까지 이제 다운될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되는 국면, 뭐 엄청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마진율을 생각해 보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뭐 올라가봤자 11%, 그다음에 순이익률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좀 덜 받아가지고 PER이 한 1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일렉은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20% 초중반, 그 다음에 뭐 10% 후반으로 넘어가는 마진율이다 보니 지금 조금 더 이제 고평가되어 있어서 1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이거 말고도 산일전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30%대에 육박하는데 순이익률은 28%까지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요. 심지어 PER도 10배밖에 안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메이저 수급 외국인들은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을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지만 매수하고 있지만 산일전기는 시총이 지금 한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이 시총이 5조 5천억대, 그 다음에 현대일렉이 시총이 1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가장 시총이 낮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산일전기는 외국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기관 수급 위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성장성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제 신고가를 쓸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부터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산일전기까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등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AI 인프라가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HBM 분야,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수요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HBM 분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와 그리고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 이 삼각동맹 구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외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이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무려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마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42%, 뭐 35%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PER도 뭐 5배도 안 돼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PBR도 내후년에는 0.88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도 SK하이닉스는 매수해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 SK하이닉스 여전히 저는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솔직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신규 진입하기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참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냐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와,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7년, 2008년 뭐 그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세 발의 피입니다. 실제로 주가 한번 보실래요? 2007년, 8년 이때 올라갔을 때가 엄청나 이제 한 2005년부터 해서 장난 아니게 올라갔거든요. 이때 주가 10,000원도 안 하던 게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전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뭐 10,000원 아래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 3, 4년 정도 행보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직 상승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10만 원 근사치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은 아무래도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원전 수요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전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폐기됐던 원전도 복구시켜야죠. AI 모멘텀으로 원전 수요는 전력 수요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아진 전력 수요에다가 지금 전력 공급은 부족하죠. 전기세 올라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5년에서 10년은 거뜬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선주가 한 10년은 갈 것이다라고 2019년, 20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타자로 어디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전이 그렇게 된다 말씀드렸죠. 5년에서 10년 갈 겁니다. 아무리 못 가도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파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1차 파동. 이게 1차 파동 정도 끝나고 한 2, 3차 파동까지 나와야지 2, 3차 파동 나오기 전에 뭐 조정이나 뭐 횡보 이런 구간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몇 개월이나 뭐 길면 1년. 근데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클이 갈 거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보시고 혹시나 원전주들이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큰 기회라고 봐요.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신규 진입은 뭐 조정 나오면 굉장히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한전이나 두산에너빌리티, BHI, 뭐 GNC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잘 짚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게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거든요. 이거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군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기는 한데 뭐 정치적이랑도 연결된 거 아니냐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뉴스 기사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군이 이제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일환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약간 공식화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군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의 정책의 일환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들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네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자주국방해라. 그리고 미군의 이제 지원을 바란다면 돈 내고 해라. 이런 이제 스탠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탠스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미군 철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방위비에 이제 써야 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건 좀 장단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방위비가 증가하는 건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방산 관련된 수출을 어마무시하게 할 수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나가는 방위비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방위비는 올라갈 거니까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방위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가 방산으로서 기술력이 상당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좀 우려가 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적인 이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도 거의 뭐 수직 낙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 군대에 간다라는 거, 지금 복무 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뭐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한 2년이 좀 안 되는데 제가 1년 9개월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21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더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인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만 더 선배분들도 막 2년 채워서 했었단 말이에요. 더 어르신분들은 뭐 3년 하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도 아니죠. 저랑 뭐 한 띠동갑만 돼도 3년 하지 않았나요? 예, 뭐 제 나이는 밝힐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좀 그 인원이 좀 부족해지는 우려가 있기는 하겠다. 왜냐면 제가 군대 복무할 때도 상당히 그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고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 이유야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이 신고가 뚫기 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성중공업이 딱 뚫기 전에 요런 자리 느낌이거든요. 이게 뚫을랑 말랑하는 요런 자리, 이 돌파 나왔잖아요. 지금 딱 요 자리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냐면 삼양식품도 와,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까?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더 간다 그랬죠? 더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규 진입 물론 부담되는 자리인 건 맞는데, 제가 저한테 만약에 이거 더 갈 것 같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뭐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큰 돈 들어가기엔 좀 부담되는 자리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신한지주랑 KB금융, 두산, 이런 이제 지주사들입니다. 특히 신한지주랑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이제 금융지주사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대선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금융지주사에서는 KB금융을 제가 1순위로 꼽아드린 만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ELS 관련된 일회성 요인에 따라서 기저효과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주주 환원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넘어가고 있고, KB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면서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 했던 게 지주사랑 금융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주주들에게 이제 친화적인 모멘텀이 없고,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주를 투자해야지 이런 고리타분한 종목들, 배당 받아 먹는 종목들은 배당도 솔직히 아쉽고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는 이 키워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는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4천억 원 정도 할 거다. 배당으로 1,000억 원 뿌리고 자사주 3천억 원 이제 소각하든 매입하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KB금융 주가가 또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계속 우상향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던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슈팅을 바라보면서 볼 거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진짜 내가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투자 이런 걸 하실 거라면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적인 제도 개선, 증권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자 인구가 정말 많아졌고 젊은 세대가 이제는 부동산에 목매는 세대가 아니게 됐어요. 증권 투자에 이제 집중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배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배운 세대들이 이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는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못 배운 세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낙에 이제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예적금이랑 부동산만으로도 성장이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장이 정점에 달했고 실제로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 수준이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워낙 부동산에 목을 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에만 신경 쓰지 주식 시장에 신경 안 썼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냥 도박하는 사람 취급이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았는데 정말 이제 투자로서 인정을 받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외면받았던 이런 금융사나 지주사 이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전 관련주 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급등에다가 향후에 이제 뭐 두산바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로보틱스라든지 향후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두산은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개념으로서 앞으로도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봐요. 근데 뭐 짧게 보시고 뭐 주가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성질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러한 효과를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를 원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게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겠는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올라갈까 싶기는 해요.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주가가 높긴 한데 충분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싶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와 여기서 정말 높긴 한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더 올라갔어. 라고 이제 보여준 게 삼양식품이거든요. 이 시점까지 오면은 신규 진입하기가 조금 무서워지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명의 투자자라고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K푸드 관련된 종목들, 뭐 안간 종목들을 보던지, 뭐 오리온이나 농심도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최근에 이제 그 한알령 해제를 기대감으로 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예 패션 브랜드 쪽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뭐 영원무역 이런 기업들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거 막 최근에 신고가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세도 아주 좋고 지금 신규 진입도 저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 최근에 신고가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수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감성 코퍼나 영원무역 같은 종목들. 다른 종목도 물론 있기는 한데 저는 패션 브랜드 쪽에서는 영원무역이나 감성 코퍼레이션이 지금은 가장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지금 사명을 잭시믹스로 바꿨을 텐데 이 기업도 저는 예전에 괜찮게 봤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한 차례 뛰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추세를 다시 돌리면은 모르겠는데 현 자리에서는 좀 애매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점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삼양식품보다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들이 계속 신고가 쓸 때 혼자 못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삼성중공업은 결국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FLNG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등이고 지금 중국을 이제 배척하고 견제하면서 미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거의 원앤온리가 돼버렸어요.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이제 LNG 운반선 쪽에 있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평화를 종용하고 있고 남아공까지 압박하면서 인프라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한테 압박해서 인프라 사업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압박하면서 재건 이슈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이랑 일본은 인프라를 뭐 하자고 압박하고 있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이 하자고 압박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 게 한국이랑 일본이 조선업이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입도 이제 유도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같이 재건 사업 혹은 이제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프라의 진심인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과거 이제 뉴딜 정책이 생각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을 확대시켜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에너지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업이 위축돼요. 그럼 생산도 줄고 생산이 줄면 에너지 수요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그다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좀 과잉 공급으로 갈 우려가 있다.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액화천연가스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쪽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좀 애매한 시점에 있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올라가야 에너지 공급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FLNG나 LNG 운반선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중공업이 좋을 텐데 지금 불경기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 뭐 불경기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조금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강력하다. 나중에 불경기 끝나고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HD 현대그룹주나 하나그룹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왜냐면 LNG 운반선이랑 FLNG 분야 1등이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우상향하고 있고 수주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PER 13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죠. 2028년을 놓고 보면 매출액 14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2조 가까이 갈 걸로 예상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2028년은 2027년까지 성장하는 것만 해도 1조 2천억인데 여기서 갑자기 1조 8천억대로 뜁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뭐 1조 5천억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PER이 뭐 10배 아래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익 캐파가 훨씬 더 커지면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가져가고 있는 포인트들 삼성중공업은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있죠. 최근에 계속 조정받고 있는 세아제강이나 넥스틸이나 휴스틸 이런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결국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인프라 정책은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관이라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알래스카 프로젝트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주로서 삼성중공업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마진율도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PER은 5.6배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아직도 저평가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한국조선해양은. 그래서 여전히 괜찮게 보셔도 되겠고 동성화인텍 역시도 지금 본행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LNG선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엔진이 1순위지만 기자재 쪽에서 2순위라고 보면 본행제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상태에서 LNG를 운반해야 돼요. LNG 운반선들도 다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06, 영하 162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행제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화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본행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기화돼 버려가지고 날아가지 않게끔 이제 얼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LNG 선박의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주는 본행제 관련주. 그래서 지금 현재 부유식 LNG 설비 이 FLNG 그 다음에 LNG 재기화 설비로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FSRU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본행제 사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LNG 운반선 FLNG 사업의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행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또 한국카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2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화인텍이 최근에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요. 심지어 PER도 이제 10배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슈팅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계단식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슈팅을 날려버려요. 그 슈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삼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래프톤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급등하면서 슈팅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매수하는 거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동성화인텍 매수 이거 괜찮은 종목이라고 봐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LNG 매출 비중이 2028년까지도 한 20에서 25%까지 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지금 이 LNG 운반선이나 LNG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탄소 포집이거든요. 이 CCS 기술 개발 통해서 이제 향후에 BLNG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운반 기술도 지금 현대차 벤더사들이랑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세까지 이제 동성화인텍을 기반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 끝났다 하는데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예, 아직도 살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조선주 다음으로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 있죠.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특히 뭐 동성화인텍 뭐 방금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진중공업도 급등이 이미 나와버렸죠. 매수 해봄직하다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 저는 예 괜찮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포인트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잡아드릴 겁니다. 한국전력이나 이제 현대모비스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시황이라든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비밀번호 없으니까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응원 댓글 짧게나마 여러분들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